자, 학교폭력의 사법 절차 마지막 부분 할 차례예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행정 처리 절차 했는데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대개 반 정도는 학교 안에서 자치 해결한다. 그렇지 않고 교육지원청에 가게 되면 학폭대책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을 하게 되죠. 1호부터 9호까지. 그 처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할 수도 있고 행정소송으로 가게 되면 행정법원이 이를 맡게 됩니다. 자, 우리 바로 앞 시간에 경찰에서의 처분, 촉법소년인 경우 소년법원에 송치한다고 그랬어요. 경찰서장이 직접. 검찰인 경우에 범죄소년을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면 전권 송치주의죠. 검찰에서는 범죄소년에 대해서 형사법원에 원래 가는 게 맞는데 실제로 보면 집에 보내기도 하고 선도적고문 기소유예 소년법원에 보내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검찰에서 한다. 법원에서는 그렇게 받은 소년을 이제 소년법원, 형사법원, 행정법원 등에서 처분을 하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법원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2개 나와 있죠. 형사법원하고 소년법원. 서울 같은 경우에 가정법원 내에 소년법원이 따로 있고 소년법원이 가정법원 내에 따로 있고 지방에는 소년부가 따로 있어서 이렇게 보호사건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보호처분을 하는 소년부 판사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형사법원은 일반적으로 어른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형사처벌,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형사법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 행정소송도 있어요. 제가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은 행정기구 안에서 결정을 하는 건데 상위기관에 하는 거죠. 교육지원청에서의 어떤 이의신청이 있다. 심의 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 그럼 이거에 대한 상위기관은 어디예요? 교육청이다. 그래서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이렇게 내려가죠. 그래서 교육지원청의 심의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하는 걸 행정심판이라고 합니다. 근데 못 믿겠어.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나 같은 거 아니야. 실제로 뒤집어질 확률은 5%도 안 된다. 그러니까 다 어디예요? 소송으로 가는 거지. 근데 왜 소송이 행정심판, 요거 행정소송, 요거를 왜 안 해요? 돈이 많이 들죠? 시간이 오래 걸려요. 행정소송. 그래서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하는 거고 행정소송은 법원이 하는 거다. 그래서 행정법원이 따로 있어요. 형사법원하고 달라요. 양재동에 가면 행정법원이 거기에 서울엔 있죠. 거기에 가정법원도 있고. 근데 저는 이 3개를 써놨는데 소년법원, 형사법원, 행정법원 써놨는데 이것 외에도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손해가 발생하면 민사법원에 의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어요. 문 닫죠? 들어왔는데. 응? 아무래도 소리가 이렇게 잘 들어가요. 그러기도 하고 문 열어놓으면 불안하잖아요. 민사법원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다. 민법 제755조에 보면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학생이 변식할 지능이 없거나 심신상실 중에 학교폭력을 행사해서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써있죠. 자, 학교폭력을 저질렀어요. 가해 학생이. 근데 초등학교 3학년이 한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이 뭘 잘 모르겠죠. 그리고 특히 이거를 손해배상할 능력이 없겠죠. 그럼 누가 책임진다? 그 부모가. 법정 의무가 있는 자, 대개 보호자죠. 부모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자, 여기 법원소년부, 형사법원, 행정법원 하나 더 이 도표에 써 있죠. 민사법원. 민사법원은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너가 나를 때려서 내가 법원에 가서, 아니, 너가 나를 때려서 내가 병원에 가서, 내가 지금 여기 치료를 받아서 치료비를 내야 되고, 내가 정신적인 트라우마까지 있어서 정신병원에 가서, 내가 이 치료비도 또 더 들었고, 네가 때리는 과정에서 내 노트북을 부셔는 바람에 내 노트북도 그것도 손해배상해야 돼. 이게 민사법원이에요. 그래서 사실
학교 폭력으로 일반적으로 소년법원, 형사법원, 행정법원이 있다고 하지만 이것 외에도 또 민사법원도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극단적인 거지. 여기 있는 것들은 다 극단적인 거야. 소년법원, 형사법원, 행정법원 이거 정말 극단적인 거지. 학교 폭력이 저질러졌을 때 이렇게 가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근데 요즘은 많아졌어. 왜? 젊은 보호자들, 부모들이 요즘은 법으로 하자. 증거 있어? 나 변호사 선임할 거야. 이러고 가요. 그래서 소송을 하는 거야. 내내 대법원까지 가. 자녀가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할 때가 계속 그런 경우가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많아졌다. 자, 그래서 이 가정법원 소년부 학부모가 직접 보낼 수 있어요? 네. 또 학교장이 보낼 수 있어요? 네. 보호사건 같은 경우 직접 보낼 수 있다고 그러죠. 경찰서장이 보낼 수 있어요? 네. 이렇게 가정법원에 직접 보낼 수 있다. 형사법원에서는 보낼 수 있어요. 검찰에서도 보낼 수 있고. 그래서 가정법원에 오는 경우, 그래서 가정법원이라는 건 법원 소년부,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년법원에 오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라고 그랬죠. 하지만 경찰의 입장에서 범죄 소년일 경우엔 자기가 범죄 소년을 직접 보내지 못하고 검찰에 먼저 보내야 돼요. 검찰에선 가정법원에 보낼 수도 있고 형사법원에 보낼 수도 있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로 풀어줄 수도 있고. 아까 했던 거고. 그래서 이 소년법원에서 이렇게 처분이 쭉 있다. 바로 1개월 이내에 소년원 송치. 이걸 쇼크 구금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없었죠. 10년 전에 새로 생겼어요. 충격을 주자 이런 뜻에서 그 단기 소년원 6개월 이내에 장기 소년원 그 이상 수강명령 100시간 사회봉사 200시간 이것도 다 제한이 있어요. 2년 이렇게 6개월 병원 단기 소년원 6개월 이내 장기 소년원 2년 이내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 법원에서 소년법원에서 1호 처분부터 해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1호 처분에서 2호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이걸 다 수업일수로 인정해요? 안 인정해요? 인정한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느냐. 소년법원에서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기록들은 다 수업, 그리고 전학 이런 거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지 않아요. 수업으로 인정을 하고 다른 학교에 전학 갈 수도 있다. 내가 소년원 처분 받았어. 근데 소년원 가려고 했더니 소년원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에 소년원이 없다고 그랬어. 이름만 소년원 처분이고 직접 가보면 학교로 돼 있다. 서울 소년원은 서울 고봉 중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또 이제 여자 소년원은 이제 안양의 정심 여자 중학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소년원 이름이 없어요. 전국 다 가봐도 다 학교로 돼 있다. 그럼 정말로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학교냐? 인정해요. 그래서 법무부와 교육부에서 동시에 인정하는 시설이 소년원이에요. 그래서 이름은 학교로 돼 있다. 그래서 거기 공무원들이 강의도 하고 또 교사도 7급으로 특채하죠. 특채해서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학력도 인정하고 전학도 가고 그래요. 문제는 뭐냐? 집에 못 가. 거기서 잠자야 돼. 집에 못 가. 이게 차이점이다. 자국도 안 남아. 전과도 아니야. 이렇게 된다. 여기 보면 뭐 수업일수 다 인정하고 입학, 전학 처리가 다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된다. 근데 좀 아이러니한 거지. 그러니까 심의 처분해갖고 뭐 1호 처분, 2호 처분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돼서 대학 진학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소년원 처분은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자, 형사법원 어른처럼 검사가 지휘해서 형사소송법이 적용되고 이때는 어른처럼 묵비권, 변호인 조력권, 자백, 피해자 대질 즉시 통지와 같은 듀 프로세스, 적법 절차가 적용된다. 제가 적법 절차를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제가 주장하는 건 어디에서 그런 절차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년법원. 소년법원은 기회를 주는 데잖아. 근데 여기에다 대고 적법 절차를 다 지켜라? 이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형사법원은 성인법원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적법 절차를 진행해. 왜? 처벌이 목적이기 때문에. 기회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긴 적법 절차가 온전히 적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에 대해서는 범죄 소년이든 어떤 소년이든 간에 소년에 대해서는 절차를 분리하고 온화하게 심리해야 돼요. 소년에 대해서 빡지르거나 막 가만두지 않겠거나 너 평생 뭐 교도소에 썩게 하겠거나 이런 표현 쓰면 절대 안 된다.
온화하게 사건을 심리하고 경찰에서도 그러고 검찰에서도 그러고 법원에서도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소년법에 나와 있어. 또 소년 형벌을 완화해서 죄를 범할 당시에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 유기징역으로 처하기 때문에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이 내려지지 않아요. 물론 사형이 18세 돼요. 만 18세야. 그 사형이 내려졌어. 그래도 우리나라는 바로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분리되죠. 그래서 선고는 하더라도 집행은 하지 않는데 소년은 아예 사형을 선고할 때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하기 때문에 소년에 대해서 가장 해봤자 15년이에요. 15년. 소년에 대해서 엄청나게 기회를 많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이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는 이유는 개전에 기회를 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너가 징역 5년을 받았는데 너 3년으로 줄 수 있어. 네가 잘하면 그 안에서 생활을. 그런 식으로 장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우리나라에는 원래 천안소년교도소와 김천소년교도소가 있었는데 천안교도소는 없어지고 하나만 남았죠. 이제 김천소년교도소. 소년원은 전국에 한 10여 개가 있어요. 10개 정도. 소년교도소는 하나 있고. 소년에 대해서는 유치 선고, 그러니까 노역하지 못한다. 왜 노동시키잖아요. 교도소에 가면 그런 거 하지 못한다. 자, 행정법원으로 들어가서 행정법원은 행정소송을 하는 거죠. 교육지원청에서 심의 처분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하면 서울행정법원. 다른데 지방에서는 그 법원, 지방 지자체 안에 법원 안에 행정부를 두지만 여기 서울은 워낙 사건이 많으니까 행정법원 따로 있어. 서울에는요. 행정소송 임의주의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해도 되고 학폭 결과를 이의 신청할 사람이 원고죠. 원고가 행정소송을 해도 되고 행정심판을 해도 돼. 행정심판을 한 다음에 패소했어. 그럼 다시 행정소송으로 가도 돼. 그런 걸 임의주의라고 그래요.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라 해서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갔는데 지금은 선택할 수 있다. 제소기관, 기관이 있고 당사자주의. 이제 당사자주의의 반대말을 직권주의라고 하죠. 직권주의는 판사가 주도가 돼서 뭔가 결론을 내리는 건데 당사자주의는 그게 아니라 원고와 피고가 서로 막 공방을 하면 행정법원의 판사는 이렇게 듣고 있다가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네가 올래? 하면서 판결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당사자주의라고 한다. 원고는 학생인데 이때 학생은 가해 학생이에요? 피해 학생이에요? 둘 다 되죠. 가해 학생은 내가 치료 처분 받았는데 학급 교체 너무 심해. 이거 낮게 해줘.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피해 학생이 아니 저 가해 학생한테 겨우 7호 처분해줘요? 8호 처분해야지?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한이 있어서 소를 고하는 걸 원고라고 그래요. 원한이 있는 사람을 원고라고 그래요. 그 원한의 상대, 피고라고 해요. 그래서 원고는 학생인데 이때 학생은 누구다? 가해 학생, 피해 학생. 다 된다. 피고는 교육장이에요. 교육장은 누구의 짱이에요? 교육장은 교육지원청의 짱이 교육장이에요. 여기서 처분을 했으니까. 그래서 교육청의 짱을 누구라고 그래요? 교육감. 선출직이죠. 지금 이제 선거해서. 근데 교육청의 짱인 교육감이 선거에 의해서 선출이 되면 그 밑에 교육장들 있죠. 교육지원청의 장을 쫙 임명할 수 있어요. 엄청난 파워죠. 자, 교육장 밑에가 뭐 있어요? 학교장, 줄여서 교장 선생님. 그 다음 교감 이렇게 돼서 교육감, 교육장, 교장, 교감 이런 순으로 내려간다. 그래서 피고는 교육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정의 집행정지,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 치료 처분 받았어. 그래서 억울해. 소송을 제기했어. 그럼 치료 처분이 멈춰요? 그대로 진행돼요? 그대로 진행된다. 소송을 제기한다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변호사들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소송을 제기에 앞서서 먼저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해요. 이거 집행정지를 먼저 해주십시오. 그리고 소송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 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먼저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하고 본안 소송으로 가게 되죠. 자, 배상 책임이 민사소송이죠. 민사소송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조기에 만나서 합의할 수도 있지만 또는 학폭심의위에서 분쟁 조정에 의해서 합의할 수도 있죠. 또 형사 절차에서 합의할 수도 있는데 그게 다 안 된다. 앞에서 하는 게 쭉 안 된다. 그럼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민사소송 이런 거 해도 계속 이제 법관이 합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기 합의하는 게 좋다. 소송으로 가면 누구만 좋은 일 시키는 거다? 변호사들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다. 다 손해죠. 변호사만 돈을 버는 거지. 옛날에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너무 많이. 왜? 다 어떻게든 뭐 가해, 피해 이거를 법으로 응징해 보고자 하는 거죠. 자, 형사조정, 손해배상에 관한 거고 또 형사 절차에서 배상 명령을 할 수도 있다. 야, 이건 확실하다. 노트북을 이거 완전히 이렇게 파손했네. 이거 배상해. 이렇게 판사가 배상 명령을 형사 절차에서 할 수도 있다. 또 화해 이런 것도 있고. 자, 학교폭력의 배상 책임. 우리 민법 제750조에 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때렸어요. 그래갖고 상처를 입었어. 그리고 노트북을 파손했어. 그럼 누가 가해자예요? 그 가해자지. 그 가해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요. 근데 가해 학생은 대부분 배상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뭐 이렇게 아까 얘기를 했었죠. 요걸 좀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민법 제751조를 보면 정신적 고통도 배상해야 되고요. 752조를 보면 피해자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자, 직계 존속이라는 건 부모를 얘기해요.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직계 비속은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배우자에 대해서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가해자가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죽였어요. 생명을 해했죠. 그러면 어떤 손해가 없잖아요. 일단 눈에 보이는. 만약에 노트북도 파손하지 않았다고 쳐요. 그러더라도 그 피해 학생의 부모나 자식은 없겠지. 초등학교, 중학생이 없겠지. 결혼 안 했겠지. 이런 존속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어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 근데 이 이상한 조항이 하나 있네? 자,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을 때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미성년자면 학생이잖아. 보통, 그죠?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 변식할 지능이 뭐지? 자, 변식할 지능이라는 건 변별력과 식별력을 얘기해요. 중학생 정도면 변식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해서 초등학생은 변식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리에요. 초등학생이 친구를 때렸어. 그래갖고 손해를 입혔어. 노트북도 파손했어. 그럼 그 초등학생은 배상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변식 능력이 없을 때는 배상 책임도 없어요. 중학생 정도가 돼야 변식 능력이 가능하다는데 이것도 판례에 따라 그때마다 조금 다른 게 중학생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확실한 건 초등학생은 없어. 고등학생은 있어. 변식 능력이. 고등학생은 있고 초등학생은 없다라는. 초등학생 없다고 그랬고요. 755조.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학생이 변식 지능이 없거나 심신 상실 중에 학교 폭력을 행사하여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 의무자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변식할 지능이 없거나 초등학생이죠. 심신 상실 중에 학교 폭력을 행사해서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 의무자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를 감독할 법정 의무자가 누구예요? 응? 부모죠. 그런데 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겠지? 학교 폭력이면?
그럼 감독자가 누가 되죠? 교사야.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되죠? 교사야. 교사. 그래서 내가 수업을 했어요. 내가 교사예요. 수업을 했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저기서 학교 폭력이 벌어지고 있어. 아, 나는 내가 학교 폭력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또 요즘 보면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가 있기, 나하고 상관없어. 난 수업만 할래. 했더니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때려가지고 중상을 입히거나 죽거나 이랬어. 그러면 그 감독 책임이 있는 교사는 형사적 업무상 과실치사 주의무 위반으로 처벌되고, 민사상 손해배상해야 되고, 행정상 징계 처분돼. 세 개를 동시에 받게 돼 있어. 법에 다 그렇게 돼 있어. 감독할 책임이 있으니까. 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의무자, 부모 또는 친권자. 이게 학교 외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져. 내가 지금 학교 수업 중에 아니야.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럴 경우에는 부모에게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손해가 감독 의무자의 가해자와의 감독 의무 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돼요. 상당한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경우와 인정하는 경우를 한번 나눠서 보면, 자, 재수생인데 학원에 다니면서 수능 시험을 준비하던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가 타인을 폭행한 사안에 대해서 감독 의무자인 부에게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자, 재수생이야. 재수생인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미성년자라고 했어요. 재수생인데 아직 19세가 안 된 거지. 미성년자가 폭행을 했어요. 타인을 폭행을 했어요. 이건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변식 능력, 변별력과 식별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 재수생은 있어, 없어? 있죠? 있잖아. 변별력과 식별력이 있으니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근데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없어. 그럼 피해자는 이 재수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데, 얘는 식별 능력, 변별 능력이 있어가지고 얘한테 배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얘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얘가 돈이 없잖아. 그럼 누구를 갖고 끌고 들어가요? 감독 의무자인 부모를 끌고 들어가야 돼. 그죠? 피해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 그런데 부모를 끌고 들어가려면, 왜? 법에선 이미 재수생, 변별력과 식별력이 있는 사람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딱 정해놨는데, 부모를 끌고 들어가려면 부모가 그 당시에 감독 책임이 있는지를 봐야 돼. 근데 아버지가 집에 있고 얘는 학원에 다니다가 수능 준비하다가 타인을 밖에서 이렇게 했어. 그러면 부모는 감독 책임이 없다고 보는 거지. 그럼 부모가 손해배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얘기야. 그럼 피해자는 누구에게 돈을 받아야 돼요? 그 재수생한테. 그 재수생이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받기 힘든 거지, 민사상.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잘 알아둬야 돼요. 자, 고등학생 이상은 누구한테 책임이 있다? 그 사람, 가해자에게. 근데 그 가해자가 배상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어. 미성년자인데 내가 공장에 다녀서 회사에 다녀서 돈을 많이 벌었어. SK 다녀, 하이닉스. 돈이 많아. 그럼 그 고등학생한, 그 미성년자한테 돈을 받을 수 있어. 근데 일반적으로 없단 말이야. 그럼 누굴 끌고 들어가요? 그 보호자, 부모를. 왜? 감독할 책임이 있다라고. 근데 거기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받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없으면 못 받아내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부의 책임이 아닌 그 재수생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결한 것이 대법원 판례. 자, 이거 봐요. 공립중학교 과외 중학생들이 같은 반 구부를 집단 폭행한 사례에서 학교 폭력이에요, 이건. 13세 전후의 가해 학생들이 무슨 소년? 촉법 소년. 변별력이 부족하여 다른 학생을 폭행하거나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보호 감독해야 할 주 의무가 있다. 제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변별력과 식별력이 있는 학생은 고등학생 이상이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초등학생은 없다고 했어. 변별력과 식별력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그랬어. 중학생은 사안에 따라 다르다라고 했어.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중학생들에게 변별력과 식별력이 있다고 본 거예요? 없다고 본 거예요? 없다고 했잖아. 변별력이 부족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없다고 본 거예요. 변별력과 식별력이 부족하여.
다른 학생을 폭행하거나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그럼 누구에게 그럼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13세인데 그 보호 감독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다시 읽어볼게요. 공립중학교 가해 중학생들이 같은 반 그부를 집단 폭행해서 사례에서 13세 전후의 가해 학생들이 변별력이 부족하여 다른 학생을 폭행하거나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보호 감독해야 할 주의 의무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보호자에게 있는 원칙적으로. 그죠?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거예요. 누구에게? 보호자에게. 그래서 가해 중학생은 변별력과 식별력이 없으니까 손해배상 책임이 없고 가해 부모들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이 가해 부모들은 학교 내에서 벌어졌잖아. 그럼 소송할 때 누굴 끌고 들어간다? 교사를 끌고 들어가요. 감독 책임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서 끌고 들어간다. 그러면 내가 없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 또는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입증하면 벗어나는데 그렇지 않으면 가해 부모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교사와 가해 부모들이 함께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라는. 자, 제일 어려운 게 중학생이야. 중학생 어쩔 때는 변별력, 식별력이 있다 그러고 어쩔 때는 없다고 그래. 초등학생 없어. 고등학생은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중학생이 애매한 거야. 자, 봅시다. 또 대법원 판.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 16세 고등학교. 자, 이 고등학생에게는 변별력과 식별력이 있다고 본 거예요? 없다고 본 거예요? 있다고 본 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은 누가 져요? 그 고등학생이 지는 거예요. 그죠? 2학년에 재학 중인 피고는 평소에도 같은 반에 그분은 물론 다른 아이들과 시비가 잦았어. 아주 잦았어. 이 사건도 원고와 사소한 시비 끝에 일방적으로 구타해서 상해를 입혔다. 이것도 학폭 사건이에요. 이를 본다면 아버지로서의 감독 의무자인 피고 아버지의 일반적 일상적 감독 의무가 혜택가 긍정된다 할 것이다. 말을 복잡하게 썼는데 쉽게 얘기해서는 이 고등학교 2학년이 자주 학교 폭력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또 학교 폭력을 일으킬 거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감독 의무자가 누구야? 부모지.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있어서 손해가 발생할 거라는 인과관계가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얘만 책임지우면 안 된다 이거죠.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누구도 그 부모도 손해배상에 책임이 있는 거지. 아주 성실한 학생. 뭐 반장이야.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 그런데 우연히 잘했는데 어떻게 다 그렇게 됐어. 그러면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부모는 책임이 없고 그 학생만 책임져. 근데 얘가 자꾸 이런 애야. 그럼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받아서 그 부모도 책임을 져야 된다.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이거예요. 그 고등학생의 손해배상 끼친 사실과 부모와의 감독 의무와는 서로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그래서 가해 고등학생과 그 부모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거네. 대법원 판례네. 부모의 보호감독 책임은 미성년자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학교에 있어도 부모의 감독 의무는 계속 있는 거예요. 학교에 있어도. 다만 수업 현장에서 벌어지면 그 부모가 누구까지 끌고 들어갈 확률이 있다? 그 교사까지 끌고 들어가요. 감독 의무를. 부모의 대신해서 보호감독 의무를 부담하는 교사 등의 보호감독 책임은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라고 했어요. 그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한다라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데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데리고 가서 저기 옥상에서 때렸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교사가 그걸 감독을 하냐. 그런 거는 교사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그러나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업하는데 막 있는데 아니 몰라 난 수업할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감독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이와 같은 대리 감독자가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그 친권자의 법정 감독 책임이 면탈된다고 볼 수 없다 하여 부모들과 학교 교사들에게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전혀 학교에서 학교 안에 모든 일들이 다 교사의 어떤 그 감독 영역에 미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좁은 의미에선 미친다.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교사가 있는데 버젓이 있는데 그럴 때는 부모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공동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판례. 그러니까 주의해야 된다. 학교 폭력이 나와 관련 없다?
교육지원청에서 하기로 돼 있다? 나는 신경 안 쓸 거야. 이러면 안 돼요. 자, 학교폭력이 학교 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 감독,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는 거예요. 나아가 교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라도 친권자인 부모의 법정 감독 책임이 면탈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일단 무조건 누구는 일단 가능성이 커진 거예요. 무조건 누구는 가해자의 부모는 일단 들어간다. 근데 상당 인과관계, 일단 들어가는데 인과관계를 보는 거죠. 근데 교사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다른 거지. 가해 부모들과 교사의 공동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다시 한번 대법원 판례가 있네. 장소, 가해자의 분별 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 피해자의 관계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사고가 학교 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교사가 보호, 감독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예측 가능성이 있으면 교사가 감독 의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근데 누구도 당연히 들어가요? 부모도 들어가요. 그래서 공동 책임을 진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떨까 봅시다. 고족 답사를 경험한 고교 졸업 여행 중 숙소 내에서 휴식 시간에 학생들 사이의 폭력 사고. 이건 학교 폭력일까요? 학교 폭력이 아닐까요? 학교 폭력은 학교 내에서만 일어난다고 학교 폭력이 아니죠. 학교 밖에서 수학여행 중에 일어나도 학교 폭력이에요. 장소와는 상관없어요. 피해자가 학생이면 다 학교 폭력이에요. 한쪽 눈을 실명한 사안에서 학교 측의 안전교육이나 사전 지시에 따르지 않고 돌발적으로 벌어진 사고로서 예측 가능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보호, 감독 의무의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수학여행을 갔어. 그런데 휴식 시간에 저기 그나마 수학여행인데 다시 저기 밖에 나가서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실명을 했어. 그러면 교사가 이거를까지 책임질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미 충분히 안전교육이나 사전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끼리 나가서 이랬대. 이럴 때는 교사의 책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 가해 학생의 손해배상 책임이다. 이럴 땐 부모를 끌고 나갈 텐데 대개 이제 부모의 어떤 인과관계를 보통 있다고 하겠죠. 없을 수도 있지만 보통 있다고 하죠. 자, 이거 말고도 민사적인 면에서의 손해배상은 화해, 조정, 화해 권고 이런 것도 있다. 대체적 분쟁 해결 방법도 민사적인 손해배상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슈가 됐던 수학여행, 야외 체험, 폐지와 축소 움직임. 여러분 아까도 봤지만 수학여행도 물론이거니와 학교폭력도 마찬가지로 교사의 감독 권한 안에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 가지 책임을 져야 돼. 첫째,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주의무 위반, 민사상 손해배상, 그리고 행정상의 징계처분을 받아서 나중에 승진할 때 문제가 되죠. 너무 가혹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24년에 학교안전법, 정확한 표현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죠. 2024년 12월에 개정됐어. 교사에 대한 면책 조항이 들어갔어요. 뭐 교직원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여기서 면책 조항이 들어간 건 참 잘된 일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안전조치 의무를 다해야 돼.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으면 사고가 발생했을까 안 했을까? 사고가 발생하지 않겠죠.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겠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기준이 모호한 거지. 그래서 얼마 전에도 체험 활동을 이제 갔는데 버스에 태우고 체험 활동을 하는데 그 버스가 이제 후진하다가 그 학생이 한 명 깔려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운전기사가 형사상, 물론 민사도 당연히 형사 먼저 들어가겠지. 형사상 주의무 위반으로 처벌되고 그 담당 인솔 교사가 바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인가 받았어요. 그래서 항소를 했는데 이제 징역 6개월 똑같이 받고 선고유예 이래가지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서 이제 그대로 결정됐어요. 그 보조교사는 이제 무죄가 됐고 그런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아요. 요즘 학생들은 또 말도 잘 안 듣고 또 결정적인 거는
걸어 다니면서 휴대폰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걸어 다니면서 절대 휴대폰 보면 안 돼요. 걸어 다닐 때는 사람들을 잘 봐야 돼요. 차들하고. 왜냐? 차가 나한테 뛰어들 염려가 있고, 그냥 가다가 그냥 무기를 든 사람이 나를 묻지 마, 살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걸어 다닐 땐 절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대폰 보면 안 되거든. 근데 학생들은 다 휴대폰 보고 다닌다. 그래서 학교 버스가 나를 치든 말든 모른단 말이에요. 교사들이 그런 걸 다 제지해야 되는데 같이 휴대폰 보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이런 사고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법률적인 분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좁은 생각으로만 학교 폭력이 있더라도 나하고 관계없지. 나는 가르치려고 왔지. 내가 뭐 생활 안전 이런 걸 담당하려고 온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또한 학교 폭력이 일어났을 때 단순히 행정 절차뿐만 아니라 이렇게 형사 사법 절차도 동시에 진행돼 갖고 이게 어떻게 보면 나한테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